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8년까지 2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1조 원 규모의 대미국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 참석해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앞으로 4년 동안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산불 상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과 고온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일단 안동 지역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의성 산불 진화율이 55%를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8시 기준으로 60%였는데 다시 5%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강한 바람이 문제인데 산불 확대에 따라 소방청은 어젯밤 8시쯤 안동 기란면 백자리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밤 10시 45분쯤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소방펌프차 등 70세대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투입된 소방차도 모두 320대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예고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의성 외에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 진화율은 88%, 울산 울주 진화율은 98%로 소폭 올라섰습니다. 산청과 하동은 닷새째, 의성, 울주, 김해는 나흘째 산불에 시달리면서 산불 피해 예상구역도 전국 14,654헥타르로 확대됐는데요. 이 중 경북 의성의 산불 영향구역이 12,565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번 산불로 사상자는 15명, 주택 등 건물 피해는 134곳으로 집계됐고 대피 인원은 4,600여 명, 이재민은 3,300여 명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는 경남 산청군에 이어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결국 기상 상황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또 과학기상부 연결해서 산불 지역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지금 강풍에 대기까지 건조한 상황이어서 오늘도 역시 산불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강한 바람에다 고온 건조한 대기가 겹치면서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 예보를 보면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남부 내륙, 강원 동해안과 산지, 그리고 서해안에 초속 20m에서 25m에 이르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부와 충남, 전남, 전북 등지의 바람이 강해질 전망이어서 이들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영남 지역에는 지난 겨울 가물어서 땅이 메말라 있는데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구미시와 고령군, 경산시, 영덕 등 경북 지역과 군위를 제외한 대구에 건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호남과 충청을 포함한 남서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도 높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3에서 11도 높겠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 경북 내륙권에는 25도 이상 오릅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으면 공기가 가벼워져서 상승 기류가 형성돼 불똥이 위로 올라갔다가 강풍을 타고 번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산불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비 소식은 내일 오후 늦게부터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시작됩니다.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산불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짚어본 산불 상황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산불 생각보다 길게 더 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전국적으로 그 큰 산불이 4건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대형 산불은 3건인데요. 이제 3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그다음에 이제 울산 울주에서 번지고 있고요. 2단계 산불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산불인데요. 예. 이제 김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상황,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다행히 경남 산청하고 울산 울주 김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진화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청 같은 경우는 88%, 그다음에 울산 울주는 98%, 예. 김해는 99%까지 올라왔는데 예, 예. 이제 문제는 의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71%까지 진화율이 올라갔다가 어제 좀 강한 돌풍을 만나서 확산이 되면서 네. 55%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건조한 날씨와 또 강풍 때문에 진화 작업이 어렵다는 네.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좀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방금 전 그 기상 예보를 예. 통해서 보셨지만은 어제 오후에 굉장히 그 강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초속 15m에서 20m까지 강한 바람이 들어왔고 오늘도 그 정도의 강한 바람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주의보에 이제 강풍주의보까지 같이 발령이 되는 상황이라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쉽고 확산되기도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 정말 네. 산불 잡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헬기도 지금 뜨지 못했다고 하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은 그나마 진화 작업이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온이 떨어지면 왜 이게 수월해지는 겁니까? 네. 어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일출과 동시에 그러니까 헬기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헬기를 시동을 켜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 곧바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예. 연무 때문에 그러니까 연무가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서 헬기에서 시계를 확보를 못해서 좀 투입이 좀 늦어졌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마 현장에서도 연무가 지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밤에는 대신 그 기온이 떨어지면서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불의 네. 기운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공기 중에 이제 습도가 많아진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건조함이 좀 덜해진다. 네, 네. 예. 그래서 화염이 조금 그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을 끄기에는 좀 좋습니다. 네, 지금 연무 때문에 헬기 투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언제쯤 거치고 헬기 투입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어제는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금 연무가 거치면서 헬기 네. 투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좀 전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고요. 아마 이제 시계가 좋은 곳부터 그러니까 뭐 좀 연무가 없는 곳부터 좀 헬기를 점차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산불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기후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 기상 네. 요인이 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어려운데 물 말고도 산불 지연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산불 지연제라는 게 뭡니까? 이제 산불 지연제는 이제 물에 타서 뿌리는 그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무에 떨어지게 되면 지금 예. 이제 보고 계시는 게 예, 그 지연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네요. 예, 빨간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비료 성분인 인산 아모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무에 딱 붙으면 불이 거기에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끈적끈적하게 해서 그냥 연료를 덮어버린다, 코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는 그 산불로부터 지리산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립공원 앞에 지연제를 미리 살포하기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의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변전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지연제를 뿌려서 산불이 다가와도 예.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제적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산불을 잡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나무나 환경 이런 데에는 해가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 그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지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에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식물에 대한 독성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또 계곡을 타고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수생 생태계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친환경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네, 지금 재난 대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령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조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 이미 이제 산청 산불 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발생한 산청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 발생한 산불에도 이미 국가 소방 동원령은 발령이 네. 됐고요.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넘어가면서 안동 지역에도 이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이 소방령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 해당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재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소방 자원을 동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안동까지도 이렇게 동원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화율, 아까 진화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진화율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진화율이 높은 데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이상 못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이 진화율이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산청 같은 경우에는 88%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울주나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98, 99%인데요. 왜 지금 안심을 할 수 없냐면은 오후에 이제 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소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들어오면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미처 타지 않는 낙엽들이 두꺼운 낙엽층이 있거든요. 여기에 바람이 불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잔불이 재발화했다라고 예.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능성들이 언제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산불의 가장 큰 특징이 막 불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도깨비 불처럼 날아다니는 건데 강풍이 불면 죽어 있던 곳에서 다시 불씨가 살아나서 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날아간 불들이 집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속된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재난 대응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날씨까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가 내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예보를 보니까 오늘 목요일에 지금 비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봐야 되겠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내일이 정말 고비일 것 같고요. 수요일 날부터 이제 조금 이제 습기가 들어오면서 목요일 날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고비이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모든 자원들이 다 동원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산불이 나면 분산이 되게 됩니다. 대응 역량이 부족해진다. 대응 역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산불 한 건 나는 거하고 지금과 같은 곳에서 산불이 한 건이 나면 거의 10건 난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은 산림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사용 그 자체가 안 됩니다. 뭐 안전하게 태울 거야 이런 마인드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까지는 산불을 계속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한데 산불 위험이 계속 내재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산 주변에서 불을 태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것들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재난 방송에 좀 많이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산불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피령이 내려지면 그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변에 산불이 난 경우에는 산불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집 주변에 불씨가 떨어졌을 때 불이 붙을 만한 물건들, 가연물질이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좀 제거를 하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물을 많이 뿌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씨가 우리 집에 날아왔을 때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런 사전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문과 현관문들은 다 닫아서 불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첫째도 불조심, 둘째도 불조심이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나면서 추락한 오토바이 탑승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네, 임혜진 기자, 교통 통제도 이뤄지고 있어서 지금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고요? 네, 서울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으로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소방당국이 밤새 매몰자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3시쯤 땅꺼짐으로 30m 아래로 추락했던 오토바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새벽 1시 40분쯤 지하 수색 작업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휴대전화도 찾았습니다. 다만 전해드린 대로 탑승자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습니까?
네, 아침 7시부터 다시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하에서 일일이 손으로 흙을 퍼내며 인명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잠수복을 착용해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인명구조견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방 로봇은 진흙 안에서 작동이 불가능해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땅거름이 발생한 곳으로 지하철 공사장이 연결돼 있는데 전체 토사량이 6,000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 작업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그 일대 교통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규모가 무척 큽니다. 가로 18m, 세로 20m, 그리고 깊이는 30m에 달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이른 아침부터 명일동 59번지 일대 출근길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강동구 동남로와 상암로 일대에서 교통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내버스 342번과 경기버스 13번 등 8개 노선이 임시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길 나서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죠.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다른 재판관들은 인용과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숙고를 이어온 헌법재판소. 헌재가 탄핵안 의결 87일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환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판관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형식, 조환창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안 의결 당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수사였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선고한 벌금이 100만 원보다 낮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대표는 물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2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치적으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취임 아직 복귀죠. 복귀 일성으로 통상 전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아무래도 미국을 바라보고 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여러 국가들이 뭐 대통령이나 그 수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어떤 자기 나라에 유리한 어떤 기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국정 공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초당적 협력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그리고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이 탑다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그 나라의 수장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최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하고 미국이 혈맹 관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어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통상 협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미국에서도 주미대사 등을 활동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대미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우리나라 정책에서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대응도 좀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이제 미국 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좀 쌓여져 있는 현안들을 풀어나갈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세요? 일단 그 한덕수 대행은 경제수석 비서관을 김대중 정부에 살 당시에 외교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에 있을 때도 한미 FTA 체결 지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냈다는 점이 어떤 미국과의 외교통상 협상 경험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뭐 바로 오전에 조셉 윤이라고 주한 미국 대사 서리저와 통화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과 직접적인 통화를 뭐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실무진과하고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고 오해가 된 부분을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뭐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그 스캇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더티 15라고 지저분한 15개 국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무역 불균형이 있는 나라를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나라들의 명단을 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5번째 안에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비 관세가 뭐 4%, 4배나 높다라는 얘기도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그분답게 이런 정치적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한계가 있느냐가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2017년 1월에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약 30분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방문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이라든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늘리는 등 어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어떤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그 트럼프의 유연한 관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이제 돌아오자마자 돌봐야 할 현안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첫 행보가 바로 산불 대응이었습니다. 우선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죠. 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서 어떤 지역 복구하고 지원에 신속히 나선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갈 일이죠. 이게 지금 현재 산불 피해 면적이 뭐 축구장 12,000개 규모에 이미 달하는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 예비비가 작년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산불 등 재해재난에 투입할 가용 비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문제가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이게 사실은 뭐 예비비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런 재난이 왔을 때 뭐 돈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추경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사실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비비 편성과 같은 예산의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예산은 언제나 여야가 늦더라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죠.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자면요. 추가 경정 예산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되고 집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빠르게 추경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느냐,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느냐에 따라서는 뭐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사실 뭐 저희 그 OECD 및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낮춘 상황이고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경제 침체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이런 적시성이 필요한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떤 뭐 이런 재난에 관련된 거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문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덕수 대행이 복귀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안이 이제 이뤄졌는데 통과를 했는데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젊은 층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이 국회 일부에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걸을 거라고 보세요?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받는 것은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더 내는 것은 사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뭐 50대나 뭐 곧 은퇴할 사람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더 낸 거는 별게 없는데 굉장히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받는 반면에 그게 지금 젊은 층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더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는 혜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어떤 개혁안이 통과는 됐지만 세대 간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특히 복지 관련 정책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담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내는 정책들이 되게 많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산업 정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게 어떤 연금 개혁안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게 아니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개혁안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이게 그 연금 잔고가 바닥나는 게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9년입니다. 사실 이렇게
개혁안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8년 이상 걸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개혁안이 나온 것에 비하면은 어떤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고작 그만큼 늦추는 게 불가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혜택을 받는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잘 살고 그리고 그동안 연금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젊은 층의 반발이 더 좀 강하게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젊은 층은 투표에서 많은 어떤 표가 적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이 계속 소외되는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한대행이 이제 통상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는데 어제 뉴욕 증시 보니까 표적 관세 전망에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좀 호조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 PMI라고 S&P 글로벌에서 내는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보다 좋아져서 사실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안심시키기는 했는데요. 근데 핵심은 역시나 트럼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4월 2일 날 표적 관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어떤 자동차, 반도체,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가 뭐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정책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저분한 15개 국가, 덜티 15 국가 중심의 관세와 관련돼서 이 나라에만 관세 부과가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세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생각보다 그 적용되는 범위가 좀 작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어떤 트럼프가 얘기한 유연한 유예를 받게 되면 관세 효과가 좀 그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의 입도 혼란스럽고요. 각종 지표도 혼란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PMI, 구매 관리자 지수 보니까 서비스업은 괜찮게 나오고 제조업은 또 안 좋게 나오고 지표도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나와서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이 나온 행사가 현대차 그룹의 투자 발표 그 행사였어요.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크게 통 크게 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트럼프가 그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 행사에도 현대자동차가 기부를 한 게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미국 내에 있는 기업한테는 뭐 감세 정책 같은 걸로 좋겠지만 외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그 미국에 있는 GM 등 다른 나라, 뭐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이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텐데요. 이게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 30조 정도의 규모고 특이한 거는 자동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강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25% 관세를 철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탄소와 관련된 어떤 그 전기로 철강을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대미 설비 투자를 늘려라. 이게 관세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현대자동차 측면에서는 관세로 인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어떤 관세로 인한 미국에서의 그 가격 상승 효과를 억제하고 그 생산량을 예전과 같이 유지하고 팔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 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을 내던 거였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 돼도 이게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앞으로는 좀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TSMC도 그렇고 일본 소프트뱅크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현대자동차 그룹 이후로 다른 기업들도 이런 행보를 좀 따르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게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어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에는 제조업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 미국이 제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 삼성전자, LG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생산 기지가 있는데 그거는 멕시코에 있는 거니까 미국으로 이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약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약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 기지를 이제 미국으로 옮기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뭐 뉴스에서 조금씩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가능성 높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 경제에 타격만 주고 제조업 부활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은 왜 나오는 겁니까? 사실 그 관세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요. 이게 뭐 미국에 수출되는 것이 줄어드니까 어떤 그것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현대자동차와 같이 일부 산업이 뭐 들어오는 것은 있겠지만 미국이 뭐 생산 뭐 노동력 이런 어떤 임금 같은 게 굉장히 비싼 상황에서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할 경우에는 사실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보복 관세를 얘기했고 중국에서도 어떤 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는 것처럼 관세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혜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일기에서도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중국에서 부과되면서 미국 농업은 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미국의 산업이 뭐 좋은 산업도 있지만 나쁜 산업도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대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가 들어오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생산 원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더 비싼 물건을 사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PMI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미국 경제의 소비는 상당 부분이 국내 서비스 지출입니다. 근데 어떤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뭐 미국에서의 그 구매도 줄어들고 서비스 생산이 줄어들 경우에 미국 경제가 꼭 그 성장 기로를 탄탄 대로를 걸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스타트 경제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제조업을 살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서비스업은 여전히 탄탄하긴 한데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영향으로 제조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줄기차게 제조업 부흥을 강조해 왔습니다. And I'm tired of seeing where they build apartments, cheap apartments in an all broken down factory. We have to rebuild our country. 하지만 이달 들어 미국 제조업은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조사한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8을 기록했습니다. 2월에 52.7보다 떨어진 것은 물론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 아래까지 내려갈 정도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겁니다.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 등은 가격이 약 2년 만에 최고로 오른 반면 구매는 줄어
관세 등 불확실한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It's very capitally intensive. You have labor issues. You have part approval processes. You can't switch production in a few days, a few weeks, or even a month. It takes time to make these changes.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세를 보여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생산 확대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PMI는 54.3,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친 복합 PMI는 53.5로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엇박자로 경제 성장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PMI 결과는 민간 부문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약화, 기업 심리 악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 앞으로 미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산불이 비상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 조건 더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기는 하루하루 더 메말라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바람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온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쉽게 잦아들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 산림 근처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공기까지 탁하다고요? 네, 오늘 대기가 무척 메말랐을 뿐 아니라 대기질도 나쁩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의 밤사이 황사까지 가세를 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짙어졌고요. 앞으로 낮 동안은 여기에 황사가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고 건조특보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의 상위 2단계인 경계와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후부터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특보 수준의 돌풍까지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유입된 스모그가 잔류하면서 수도권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고농도 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오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보이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황사가 추가로 관측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지에 더해서 안개까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현재 100m 앞도 채 내다보기가 힘든 지역이 있는데요. 해안이나 강, 호수 근처 도로에서는 특히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4도, 광주 10도, 대구는 10.5도로 오늘도 아침 추위는 없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 25도, 대구 2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 모레는 전국의 산불을 잠재우고 또 미세먼지를 해소해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이 답답한 공기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와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25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